박정숙 씨 남편 주차장 관리하는 거 맞죠? 아, 우리 단지 주차관리원이잖아요. 다들 알아요? 강원도 어느 작은 도시의 고급 뷔페 레스토랑.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중학교 동창회 자리에서 터진 그 한마디는 제 삶 전체를 산산조각 낸 칼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숨을 참았습니다. 숨을 내쉬면 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울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하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비슷하게 밤새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끝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62살 박정숙입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특별히 잘나지도 특별히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오재현은 일찍부터 몸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40이 넘어서는 우리 아파트 단지주차 관리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유니폼을 갖춰 입고 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저는 30년 넘게 봐왔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여름엔 땡볕에 서 있고 겨울엔 손발이 트도록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 두 아이가 밥을 굶지 않고 자랐고 작은 빌라지만 우리 집이라고 부를 공간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 삶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허름한 유니폼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카카오톡 단체방 초대였습니다. 어느 오후 낯선 단체방에 초대되었고 발신자는 허미란이었습니다. 제 중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 어릴 때부터 끼 넘치고 당차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 도시에서 꽤 유명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지역 건설사 대표라고 들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랜만에 다들 모이자. 이번에 새로 생긴 뷔페 레스토랑 내가 VIP 예약했어. 날짜 맞춰봐. 꼭 와. 단체방 안에는 벌써 동창 여러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감정이 섞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열리는 동창 모임이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도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비교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살아? 남편은 뭐해? 자식들은 어때? 노후 준비는 됐어? 그 질문들이 저를 향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오랜 얼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뛰어다니던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모임 날이 가까워지자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베이지색 투피스,
몇 년 전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구입한 흰 블라우스, 그리고 딸이 생일 선물로 준 작은 가죽 가방. 거울 앞에 서보니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머리도 며칠 전에 직접 염색을 했고 얼굴에 파우더도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거울 속 제 모습에 말을 건넸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동창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고 낯선 듯 낯익은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선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쭈그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가방, 얼마인지 짐작도 안 되는 고급 코트,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반지들, 귀에 달린 화려한 귀걸이들. 저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반갑다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많이 안 변했네. 잘 지냈어?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서자 동창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몇몇은 진심으로 반갑다고 했지만 몇몇은 이미 저의 옷차림부터 아래 위로 훑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험이라는 마지막으로 등장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귀까지 내려오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착용한 채로 어릴 때부터 끼 넘치고 당차던 미란이는 50이 훨씬 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애들아, 기다렸어? 내가 늦었네. 오늘은 내가 쏜다. 마음껏 드세요. 환성이 터졌습니다. 동창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미란이가 테이블을 돌며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고 마침내 제 앞에 섰을 때 그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는 눈빛, 제 옷차림을, 제 가방을, 제 신발을 조용히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미란아, 반갑다. 그 짧은 인사가 오갔고 미란이는 이미 다른 동창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진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처음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학교 앞 분식집 이야기.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감정이 진짜라는 걸 그 시간만큼은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와인이 한두 잔씩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너 지금 어디 살아? 아직 춘천이야?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응, 아직 춘천이야. 빌라에 살아. 빌라? 아직도? 그 반응이 조금 따끔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누구는 세종시에 새 집을 마련했고, 누구는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누구 남편은 어느 병원 원장이고, 누구 남편은 어느 회사 임원이고, 누구는 작년에 차를 새로 바꿨고, 그런 이야기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미란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정수가, 그나저나 남편은 뭐해? 아직 건설 일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차 관리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허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숙 씨 남편 주차장 관리하는 거 맞죠? 아, 우리 단지 주차 관리원이잖아요. 맞지요? 다들 알아요? 그 말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말 자체는 사실 확인을 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달랐습니다. 공개 망신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남편의 직업을 소리 높여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킥킥거렸습니다. 한 동창이 어머 진짜?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동창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응, 맞아. 우리 남편 주차 관리원이야.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허미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요즘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근데 솔직히 우리 나이 되면 어느 정도는 기반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자식들도 챙겨줘야지. 노후도 준비해야지. 우리 남편도 이사야. 저 남편도 원장이야. 다들 열심히 살았잖아. 그런데 정수가 내 형편은 괜찮아? 아이들 잘 크고 있어? 그 목소리는 마치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눈 뒤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린 부족하지 않아. 잘 살아. 아, 그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된다고들 하잖아. 맞는 말이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는 거지. 그 말을 곱게 포장해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다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손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으며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창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세면대에서 물을 잠그고 구석 쪽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야, 미란이 좀 심하지 않아? 정수기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개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면 창피하잖아. 근데 미란이가 원래 그래. 본인이 높아지려면 누군가를 낮춰야 하는 타입이잖아. 알잖아. 정수기가 우리 중에 제일 착한 애였는데. 뭐 그렇다고 주차관리원이 어떤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사는 거잖아. 맞아. 나는 미란이 그런 거 별로야. 근데 돈 잘 쓰니까 다들 그냥 있는 거지 뭐.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칸막이에서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이 더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면 허미란에게 무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았습니다. 다시 VIP 룸으로 돌아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인사했습니다. 허미란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 아직 디저트도 안 먹었는데. 그나저나 정수가 다음에 또 만나자. 자주 보자.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참았던 것들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주차장 구석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하는 동안 단체방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허미란이 중앙에 서서 환하게 웃는 단체 사진.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찍은 것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역시 미란이야. 다음에도 꼭 모이자. 그 사진 속에 없는 제 자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흘러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76살 시어머니 황봉희 씨는 우리 부부와 함께 사신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인 데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용하고 검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손수 된장을 담그시고 마당 한켠에 작은 화분을 키우시고 저녁이면 조용히 책을 읽으시는 분. 우리 부부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으시고 할 말이 있어도 꼭 필요한 때에만 딱 한마디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수가 동창 모임 재밌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았어요. 그래.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지만 사실 모든 것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어머니 앞에서는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피곤해서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허미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체 사진 속에서 제가 없는 그 자리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아침상을 차리셨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엄마가 나이 먹어서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 근데 내가 힘들면 엄마도 마음이 아파. 그거 알지? 저는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단체방에 허미란이 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애들아, 다음 달에 우리 강릉 여행 어때? 내가 콘도 예약해 줄게. 1박 2일로 다 같이 가자. 오랜만에 바닷바람도 쐬고. 동창들이 일제히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허미란이 덧붙였습니다. 정수기도 와. 여행 경비 부담 안 되면 말해. 내가 다 커버해 줄게. 친구들끼리 이런 것도 도와줘야지. 저는 핸드폰을 놓아버렸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형편을 드러내고 자신이 베푸는 자리를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어주시며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정수가 솔직히 말해봐. 동창 모임에서 누가 너 힘들게 했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 안 해도 돼. 며칠째 내 얼굴이 그래. 밥도 잘 못 먹고. 어머니, 말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뷔페 레스토랑에서의 망신, 화장실에서 엿들은 동창들의 말, 단체 사진에서 빠진 제자리, 그리고 여행 경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공개적인 제안까지.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고 그냥 다 들어주셨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허미란이요. 남편이 한림건설 대표예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조용히 이름과 회사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창들한테 투자 권유도 했다고? 네. 남편 회사 새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지금 들어오면 좋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내가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당장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허미란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여러 통을 거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밤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지만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서재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안에는 낡은 책장과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인데 그날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봐봐.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림건설 기업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업평가 기관의 로고가 찍혀 있었고 내용은 상세하고 냉정했습니다. 부채 비율 380%, 영업이익 적자 지속, 진행 중인 2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발주처와 소송 중, 대출 상환 능력 불투명.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이 분야에서 일을 좀 했잖아. 오래된 동료들이 여기저기 있어. 어디서 일하셨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교사 출신이신 줄만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교사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따로 말을 안 한 거야. 그럼 어디서 일하셨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금융권에 있었어. 은행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기업 신용심사 쪽에서 오래 일했어. 은퇴할 때 마지막 직함은 부행장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행장? 시중은행의 부행장. 평생 조용히 검소하게 작은 빌라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던 시어머니. 들깨생면 잠바를 몇 년째 입으시던 시어머니. 시장 가실 때 1,000원짜리 장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시던 시어머니. 그분이 부행장 출신이셨다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필요 없었잖아. 내가 부행장 출신이라고 살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재현이랑 너랑 함께 살면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엄마로 살면 되는 거지. 어머니. 그런데 지금도 옛날 동료들이랑 연락은 해. 은행 이사장이 된 분들도 있고 금융감독 쪽에 있는 후배들도 있어. 어제 전화 몇 통한 게 그분들이야. 저는 그제야 밤에 들은 전화 소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림건설을 알아봐 주신 건가요? 응.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내셨습니다. 험이란 남편 이름으로 된 채무 보증 내역이야. 다른 회사 빚을 공동으로 보증 선 게 있어. 그 회사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두 군데에서 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한 샤넬 재킷, 에르메스 백, 고급 뷔페 VIP 예약, 강릉 콘도 예약. 그 모든 것의 뒤에서 실제로는 무너져가고 있는 집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화려함이 실은 흔들리는 것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정수가, 엄마가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친구가 동창들한테 거짓 정보로 투자를 권유했잖아. 회사 실정이 이런데 친구들한테 지금 들어오면 좋다고 했잖아. 그건 사기야. 그 피해가 우리 동창들한테 갈 수 있어. 엄마는 그걸 막으려는 거야.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맑게 씻어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이 있지? 강릉 여행이요. 다음 달에. 좋아. 그때 엄마도 같이 가자.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안 되겠어? 아니요, 되죠. 당연히 되죠. 근데 엄마가 한번 직접 나가야겠어.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온화한 할머니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금융 현장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릉 여행 당일 아침,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시는 그분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들깨생면 잠바를 입으시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 코트, 진주 귀걸이, 그리고 작지만 품격 있는 가죽 핸드백. 머리도 단정히 세팅하셨습니다. 얼굴에 은은하게 화장도 하셨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오히려 위엄처럼 느껴졌고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 없는 날카롭고 단단한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넋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멋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오래된 옷이야. 그래도 아직 멀쩡하네.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향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긴장한 것을 아시는지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셨습니다. 정수가, 긴장하지 마. 그냥 당당하게 있어. 네.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콘도에 도착하니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험이라는 역시 가장 늦게 등장했습니다. 고급 SUV에서 내리며 선글라스를 벗는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온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 정수가. 근데 이분은 우리 시어머니셔. 아, 시어머니. 반갑습니다. 험이란이에요. 정숙이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험이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미란 씨. 정숙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험이란의 눈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다 앞 콘도의 넓은 식당. 험이란이 예약한 자리였고 이번에도 역시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도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이 돌았습니다. 허미란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누구 자식이 어디 취직했고, 누구 남편이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했고, 부동산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어김없이 이야기는 투자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애들아, 우리 남편이 요즘 새 프로젝트 진행 중이야. 땅 개발 사업인데 지금 초기 투자자 모집 중이거든. 지금 들어오면 진짜 괜찮아. 너희들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나 아니면 이런 기회 없다고. 동창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눈을 빛냈고 몇몇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란 씨, 한림건설 말씀하시는 거죠? 허미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셔요? 조금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명함을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동창이 집어들었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 동창이 슬쩍 옆 동창에게 보여줬고 명함은 조용히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봉희 전 대한중앙은행 부행장, 기업신용평가위원회 자문위원. 허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남편 회사를 한림건설 작년 영업이익 적자고 부채 비율 380%예요. 진행 중인 2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발주처랑 소송 들어갔고요. 미란 씨 남편 이름으로 된 채무 보증도 꽤 있어요. 그 보증선 회사도 지금 상태가 별로예요. 허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와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정식 기업 신용평가 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올해 이 분야에서 일했고 지금도 업계분들이랑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이 허미란을 바라봤고 허미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투자 권유는 신중해야 해요. 회사 실상을 알고 있으면서 친구들한테 지금 들어오면 좋다고 권유하면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미란 씨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투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동창을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아무리 믿는 친구라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 해요. 허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남편이 괜찮다고 했고 저는 그 말만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허미란을 바라보셨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직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조심해야겠지요. 미란 씨도 남편 회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맞아요.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깐 테이블 전체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남편이 주차관리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 손주들 밥 굶지 않고 자랐고 며느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직업에 귀천없다는 말, 나이 들어서 다들 머리로는 아시잖아요. 그걸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가,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저는 허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 얼굴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동창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다 잊자.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잊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을, 화장실에서 숨죽이며 버텼던 그 밤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말을 건넸습니다. 정수가, 우리도 같이 웃었던 것 미안해. 나도. 우리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저는 그 말들을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콘도 방에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창밖 바다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오랫동안 말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몰랐고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 일 좀 오래 했을 뿐이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지. 내가 무슨 일을 했건, 어디서 일했건, 집에 오면 그냥 엄마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걸 알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동안 숨기고 사셨어요? 부행장 출신이라고 하셨으면 저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왜 숨겨? 숨긴 게 아니야. 그냥 말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야. 내가 부행장이었던 게 지금의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는 우리 재현이 엄마고 정숙이 시어머니고 손주들 할머니야. 그게 나야. 과거 직함이 지금의 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야.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왜 꺼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갔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힘들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짧은 한 문장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족이 힘들면 힘을 꺼내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오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정수가 오늘 단지에 새 차 들어왔는데 번호판 한번 봐.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남편을 봤습니다. 강릉 그 동창 있잖아. 허미란. 그 집 차가 오늘 우리 단지 방문 주차로 들어왔어.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나 봤거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허미란이 우리 단지에 왜 왔을까?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 어머,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지나쳤어. 나도 보고 걔도 나 봤는데 고개를 돌리더라.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잠깐 생각했습니다. 허미란이 남편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차관리원이라며 저를 망신 주던 그 사람이 정작 그 주차관리원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아무 감정도 없어요?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없어. 그냥 내가 할 일하고 들어왔지. 뭐? 저는 그 담담함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그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몰랐을 때부터 자기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자기 직업을 어떻게 보는지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용감한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 셋이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된장찌개에 두부를 좀 더 넣으셨다고 남편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의 저녁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비싸지 않지만 풍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가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누군가보다 잘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 그게 집이고 가족입니다. 저는 그 저녁 밥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부자였구나 하고, 그리고 저는 요즘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일기를 쓰다가 몇 주 못 가서 그만두곤 했습니다. 매일 쓰겠다는 다짐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매일 쓰겠다는 욕심 없이 그냥 쓰고 싶은 날 쓰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날만, 마음에 남는 날만.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남편이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두부를 더 넣으셨다. 우리 집 저녁이 좋다. 그게 전부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쓰고 나서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날 강릉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 우리 며느리가 힘들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읽을 때 이 문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잘 느껴질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하셨습니다. 제가 열어두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일기 쓰는구나. 네, 요즘 조금씩이요. 좋은 거야. 나도 젊었을 때 썼는데 지금도 가끔 꺼내보면 그때 내가 보여. 어머니도 일기 쓰세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써. 근데 내가 쓰는 거 보니까 나도 다시 써볼까 싶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다시 일기를 쓰신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새 노트를 한 권 사오셨습니다. 색이 예쁜 작은 노트였습니다. 그걸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각자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큰아들이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사는 아들인데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뭐가 달라 보여? 그냥 좀 더 편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뭔가 긴장된 느낌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아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랬어? 응. 할머니한테도 드릴 것 있다가 뭔가 눈치를 봤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보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엄마 얼굴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을 뿐입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민이가 맞는 말 했네. 정숙이 너 요즘 얼굴이 다르네. 어머니도 느끼세요? 응. 더 당당해 보여. 좋아.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당당해 보인다는 말. 제가 원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당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며칠 전 마트에서 우연히 오래된 이웃을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다가 작년에 이사 간 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이사 간 곳은 좋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이웃이 말했습니다. 저 가끔 여기 아파트 지날 때 오 선생님 보거든요. 아직도 거기서 일하시죠? 네. 우리 남편 아직 거기서 일해요. 어머, 좋겠다. 우리 아파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은 너무 불친절해서 오 선생님은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시잖아요. 요즘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제가 살 때도 그 아파트 들어갈 때마다 오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날씨 덥건 춥건 항상 인사하시는 거.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트 통로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뻘쭘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뭐 그게 대단해. 대단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잠깐 말이 없다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국을 떠먹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꽉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남편입니다. 어떤 명함도 없고 어떤 직함도 없지만 매일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사람. 그게 저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 어딘가 뒤처진다는 느낌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게 명시적으로 느껴진 적은 많지 않았지만 허미란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크게 흔들렸던 건 그 마음이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늘 불행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 항상 부족한 게 보입니다. 저보다 집이 큰 사람, 저보다 차가 좋은 사람, 저보다 남편 직업이 그럴듯한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보다 집이 작은 사람도 있고 저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교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 기준으로 재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따른 삶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그 긴 세월 동안 부행장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오실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사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덜 보고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을 더 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남편이 해준 말, 시어머니의 된장찌개, 아들이 보내온 짧은 문자,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 이런 것들이 제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더 자주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깨달으면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삶을 제 기준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오늘 가족에게 잘 대했는지,
오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것으로 제 하루를 평가하려 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도 저의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드러내지 않지만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가끔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존재를 잊기도 합니다. 공기처럼 항상 거기 있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큰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비싼 식당에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눈을 마주치고 고마워 라고 한마디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삶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잘 사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공감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신다면 그 마음이 이미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이 좁아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보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자녀가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친구가 있다면 오랜만에 안부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혼자 사신다면 오늘 하루 스스로를 잘 돌봐주세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그 작은 온기들이 모여서 행복이 됩니다. 저는 박정숙입니다. 주차관리원 남편을 둔 빌라에 사는 평범한 62살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어디서 왔냐고요? 동창 모임에서 망신을 당한 뒤 눈물을 삼키던 그 밤에서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울었던 그 순간에서 왔습니다. 강릉 바다 앞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던 그 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하던 그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왔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흔들렸기에 지금 서 있는 땅이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상처를 받았기에 그 상처 위에 쌓인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곁의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 눈에 띄지 않아도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마세요. 그 삶이 여러분의 가족을 만들었고 그 삶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한림건설은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신문에 작게 보도되었습니다. 부실 경영과 과도한 채무 보증이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허밀한 남편은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렸고 그 후 허밀한의 소식은 동창 단체방에서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강릉 여행에서 투자를 고려했던 동창들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동창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체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림을 꺼두었고 더 이상 자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이 제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들깨생면 잠바를 다시 꺼내 입으셨고 감색 정장 코트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시장 가실 때도 여전히 1,000원짜리 장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을 때 더 강력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 어느 늦여름 저녁 시어머니와 둘이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솔솔 부는 저녁이었습니다. 저쪽 방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잠깐 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은행 생활 힘드셨겠어요. 그때 여자 부행장이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시어머니가 수박씨를 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그때 힘들었던 것들이 다 나를 만든 거니까. 그 시절 이야기 언제 더 해주세요. 그래. 언제 시간 나면 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정수가, 네, 너도 알지? 지금 내 삶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알아요. 그럼 됐어. 그 짧은 대화가 그날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동창 단체방에 여러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허밀한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동창들이 조심스럽게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동창은 저에게 따로 개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수가 그동안 힘들었겠다.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 진짜로.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어떤 동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 근데 그것보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단한 경력을 가지셨다는 것보다 그 경력을 며느리를 위해 꺼내셨다는 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동창 한 명은 한림건설에 실제로 투자를 고려하다가 그날 모임 이후에 마음을 접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자칫하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시어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다들 너무 감사해해요. 시어머니가 묵묵히 끄덕이셨습니다. 다행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 책을 펼치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그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큰일을 하고서도 요란 떨지 않는 사람. 드러내지 않아도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62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 떠올려 봤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처음 오재현의 집에 왔던 날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왜 그리 과묵하신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말이 없으시고 표정도 잘 없으시고 가끔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거리감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새 며느리가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한 달 내내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밥을 해주시고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밤중에 아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셔서 달래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괜찮아, 자, 내가 볼게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팠을 때 남편이 야근으로 집에 없었고 저 혼자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도 갈게라고 하시며 택시를 잡아오셨습니다. 그 새벽에 병원 로비에서 함께 앉아 결과를 기다리던 그 시간이 생각납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가정 살림이 어려웠던 어느 해 남편이 다니던 건설 현장이 부도가 나서 한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남편은 이 일 저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당신 노후를 위해 모아두신 적금을 해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드시려고 하셨는데 남편이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너희한테 짐이 되기 전에 쓸모가 있어야지. 이 돈 받아. 부담 갖지 말고. 그 말에 남편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떠오릅니다. 시어머니는 부행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시어머니는 부행장이 아닙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시어머니, 아이를 안고 달래주시던 시어머니, 새벽병원 로비에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시어머니, 적금을 해지하셔서 내미시던 시어머니입니다. 그분이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한 달 전쯤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정수가 지금은 괜찮아? 네, 어머니.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래. 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제 마음속에 뭔가 찌꺼기 같은 게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찌꺼기? 네. 제가 남편 직업이나 우리 형편을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 자리에서 툭 건드려지니까 그게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없어요. 그 마음이.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진짜 얻은 거네. 네. 그게 진짜 얻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잘 됐다. 그 두 글자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어쩌면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형편을 들추고 여러분의 가족을 얕보고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신 분. 그 말에 흔들리고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키신 분.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 분.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약함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보세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조용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편이라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젊었을 때 더 많은 것에 흔들렸습니다.
남의 시선도 더 신경 쓰였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더 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소중한지가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별거 아닌 것들이 보인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허미란의 명품 가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그 화려한 레스토랑 자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나이 든다는 건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이가 됐을 때의 진짜 풍요로움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껏 살아온 시간이 있고 함께 해온 가족이 있고 그 안에서 쌓아온 신뢰와 온기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풍요로움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 동창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연히 재래시장에서 허미란을 만났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작은 장바구니를 든 그 모습은 어릴 때 중학교 복도에서 뛰어다니던 미란이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허미란이 잠깐 멈칫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제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저는 혼자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나쁘지 않다고. 아니, 충분히 좋다고. 남편 오재현은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 주차 관리 업무를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여름엔 땡볕에 서 있고 겨울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일합니다.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랐고 지금도 우리 집 살림이 돌아갑니다.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평범한 일상, 작은 행복,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저녁이 훨씬 소중합니다. 명품 가방보다 남편의 손이 훨씬 따뜻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행장이셨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아쉬움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가 진작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허미란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단체방에서 제가 없는 사진을 보며 그렇게 혼자 울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부행장 출신임을 드러내며 사셨더라면 저는 과연 지금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검소하게 드러내지 않고 사신 덕분에 저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강릉 여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저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 허미란의 말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밤들. 남편은 처음엔 그냥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내가 괜히 흔들렸던 거야. 그래도
내가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면 당신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됐을 텐데.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바깥에서 일한 흔적이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우리 먹여 살렸잖아. 그게 뭐가 부족해?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 자랑스러워. 진짜로. 남편의 눈가에 뭔가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딴청을 부리며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달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 자리에서 허미란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흔들렸을까?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그렇게 작아지게 만들었을까? 답을 찾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흔들린 건 허미란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주차관리원이라는 건 사실이었고 우리가 빌라에 산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저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흔들린 건 저 스스로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허미란의 말 한마디에 건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있던 부끄러움을 꺼내서 직시하고 나니 그게 왜 부끄러워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빌린 것 없이, 빚 없이 조용히 살아온 삶이 왜 부끄러워야 합니까? 그 생각이 확실해지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도 있고 피부도 거칠고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아서 번들거리지도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였습니다. 62살 박정숙이었습니다. 강릉 여행 전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긴장 안 되세요? 시어머니가 책을 덮으며 저를 보셨습니다. 긴장? 뭐가? 내일 모임에서 말씀하실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긴장은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하는 거야. 엄마가 잘못한 게 있어? 사실을 말하러 가는 건데 왜 긴장해?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오래 살다 보니 별거 아닌 것들이 보이는 거야. 나이 들면 그렇게 돼. 정숙이 너도 나이 더 들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릉 여행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들판이 지나가고 터널을 빠져나올 때마다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 이 길을 처음 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는 버스 앞자리에 앉아서 통로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습니다. 그 바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바다라는 게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오늘 일이 어떻게 되든 괜찮아.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엄마가 하려는 건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정수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오늘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울지 마. 그냥 눈 마주치고 서 있어. 울면 상대방이 이겼다고 생각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냥 조용히 보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콘도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코끝에 짠내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미란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SUV에서 내리며 선글라스를 벗는 그 모습.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모습에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온 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를 보며 반갑게 웃었을 때 저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허미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남을 재고 직업으로 사람을 나누고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가끔 흔들립니다.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잘못 산 건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화려한 삶 뒤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처럼 조용히 검소하게 작은 빌라에서 살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명품 가방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삶에서 쌓아온 경험에서,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 안에 여러분의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게 어떤 명품보다도,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하루가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